오늘 우리 몇 가지 했습니까? 3개. 첫 번째 뭐 했었죠? 유량하고 처량 구분하는 것. 두 번째는요,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구분하는 것. 세 번째는요, 대체재 보완재. 딱 그것들만 딱 하면 돼요. 네 번째, 하면서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일단 했습니다. 이거 다음 주로 넘길까 말까 고민하다가 재료의 제목을 보세요. 재산세 인상과 임대료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재산세를 인상하면 임대료가 올라갑니까? 어때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주인이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임대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임대인입니다. 자, 임대차 관계를 했습니다. 근데 재산세가 인상되었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임대료 인상할 겁니까? 아니면 아무런 임대료의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까? 인상할 것 같습니까? 나쁜 임대인인데? 자, 그러면 나 인상할래.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얼마나 인상할 거냐가 문제예요. 몇 %나 인상하시렵니까? 자, 가령 재산세가 10만 원 인상되었다. 그럼 임대료를 얼마나 인상시킬 생각이십니까? 10만 원 다? 공시지가만큼? 자, 요 10만 원의 기준 두어서 얼마나 인상시킬 겁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임대료를 인상을 시켰더니 임차인이 방을 빼고 이사를 가버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응? 그럼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저 10만 원을 다 부담해야 될 텐데. 갑자기 우리의 대화는 왜 이렇게 끊어져 버립니까? 네? 다른 임차인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다시 내린다고요? 그럼 생각해봐요. 임대료를 인상할 거냐, 임대료를 내릴 거냐에 대한 그 부분은 결론은 임차인들이 방을 빼느냐 안 빼느냐는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겠네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탄력도라고 표현해요. 자, 여기서 임대료를 1원이라도 인상을 하면 나는 방 뺄 거야. 설명 놓치면 이거 힘들어지는데요. 자, 다시 갑니다. 10만원 중에서 재산세 인상 10만원 중에서 10원이라도 인상하면 나는 방을 빼버릴 거야. 그때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탄력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탄력적이다. 그러면 저 세금 누가 부담합니까? 임대인이. 그런데 10만원 전액을 다 인상하더라도 방을 못 뺀다. 비탄력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재산세는 누가 부담한다? 임차인이. 그러면 결론은 자, 재료의 제목 봐요. 재산세 인상과 임대료의 관계에서 조세의 증가와 귀착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조세의 증가가 무슨 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세금을 떠넘겼다, 그죠? 자, 귀착을 확인하세요. 결과 3대 7로 부담하느냐 6대 4로 부담하느냐 이게 귀착이죠. 자, 이게 증가입니다. 이게 귀착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것을 결정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면 답은 100% 다 찼습니다. 자, 결론 세금은 누가 부담한다? 비탄력적인 쪽에서 많이 부담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결론 이미 제시했으니 이제 결론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자, 두 사람이 임대차를 통해서 일정한 임대료를 결정했는데 어느 날 재산세가 인상됩니다. 원칙대로 가봅시다. 재산세가 인상되었다는 말은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임대사업 때문에 비용이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비용은 임대사업에 포함을 시켜야죠. 그럼 임대료가 인상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자, 문제는 이제
얼마나 인상시킬 거냐가 문제입니다. 10%냐 20%냐. 그것은 무엇이 결정한다고요? 탄력성이. 자, 결론. 세금은 요 세금 때문에 임대료는 얼마나 많이 인상된다. 방금 결론을 제시했는데 탄력성에 따라서 다르다. 임차인이 많이 부담했다. 왜 임차인이 많이 부담했다? 임차인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아니다. 임대료를 별로 인상을 못했다. 임대인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유는 임대인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죠. 정부가 재산세를 인상했으면 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 거죠? 임대인이죠. 그런데 임대인이 이 세금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겁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조세범 처벌법으로 잡혀갑니다. 형사구속입니다. 이 세금은 집주인이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임대사업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커졌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났으니까 그것을 임차인에게 떠넘기겠다는 말이죠. 무엇을 통해서?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그게 조세의 증가. 결론.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귀착. 자, 그럼 이제 재료의 제목이 뭐라고요? 정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케이.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저 정도만 딱 기억합시다. 귀착이 무슨 말이었죠?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느냐? 최종적으로 세금 누가 부담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해야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뭐라고 한다고요? 비탄력적인 쪽에서 많이 부담한다. 기억합시다. 비탄력적인 쪽에서 많이 부담한다. 아직도 교재 어디 있는지 찾고 있는 중입니까? 76페이지요. 교재 76. 자, 갑니다. 시작합시다. 설명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자, 갑니다. 관계를 잘 봐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10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재산세가 인상이 된 거예요. 그럼 재산세 인상된 10만 원을 임대인과 임차인 누가 부담하느냐는 문제인데 결론 누가 부담하기로 했습니까? 탄력성에 따라서 다르다 그랬죠. 탄력성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세금은 어느 쪽이 많이 부담하는 겁니까? 임차인이. 왜 임차인이 많이 부담하는 거죠? 비탄력적이니까. 그러면 임차인은 10만 원 중에 6만 원을 부담하고 임대인은 4만 원을 부담한다고 전제합시다. 자녀분하고 다투기도 하죠. 약간 의견 충돌이 생기기도 하죠. 궁극적으로 누가 먼저 사과합니까? 부모님이 먼저 사과합니까? 자녀가 먼저 사과합니까? 부모가요? 이유는요? 부모가 비탄력적이라서 그래요. 아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는 부모가 비탄력적인 입장이에요. 해석이 잘 안 되십니까? 그러면 경제학에서 말한 그 탄력 비탄력을 사회학적으로 가져오면 비탄력이라는 게 을입니다. 을.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부모가 을이라고 동의하십니까? 근데 형님이니까 동의하시는 겁니다. 지금 뭐 30대들은 동의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왔던 사회 구성상 항상 부모님이 그냥 자식의 관계에서는 을이었던 것 같지 않나요? 분명히 자식이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먼저 사과하고 돌아오고 했던 게 보편적이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비탄력은 그런 뜻이라고요. 자, 세금을 인상하면 임대료 오르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차인은 방 빼야죠. 방 빼는데 뺀다 못 뺀다? 못 뺀다고요.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비탄력.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죠. 자, 결과 이게 답입니다. 임대료는 인상된다. 조금만 더 정확하게 봐요. 세금보다는 적게. 100% 부담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 조건을 잘 봐요. 요 앞에다가 단어를 하나 더 붙일게요.
완전자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100% 이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누가 100% 부담한다는 얘기입니까? 임차인이. 자, 그러면 결론 어떻게 되는지, 임대료가 어떻게 되는지 말해보세요. 인상이니까 재산세만큼 인상한다, 이렇게. 궁극적으로 이 둘은 아무도 안 틀립니다. 결론은 이 3번 때문에 틀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3번의 조건을 보세요. 조건을 지금 바꾼 거예요. 수요가 완전 탄력이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래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세금 때문에 임대료가 1원이라도 인상되면 나는 바로 방 빼버릴 거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임대료 인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임대료는 어떻게 된다? 임대료는 그러니까 임대인이 100% 부담하죠. 그럼 임대료는 어떻게 되냐고요? 임대료는 아무런 변화 없다. 이게 답이에요. 자, 다시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공급자가 100% 부담한다는 것까지는 다 동의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 또 임대료는 올라간대. 아니, 왜 올라가냐고 물어보면 임대인이 세금을 다 부담하는 거죠. 부담했으니까 증가시킨다고 말을 해요. 근데 증가시키려면 어떨 때 증가시킬 수가 있다? 이쪽이 비탄력적일 때. 이쪽이 어떨 때? 탄력적일수록. 이쪽이 탄력이고 이쪽이 비탄력이 되어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을 보세요. 이쪽이 비탄력이죠. 근데 완전이라 그랬죠. 증가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임대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처음이니까 아주 순수합니다. 근데 3번이 항상 틀립니다. 자, 3번을 한번 좀 잘 개념을 찾고 문제 하나 풀게요. 자, 첫 번째. 자, 13회는 아주 구닥다리 문제예요. 근데 왜 구닥다리 문제를 제시하느냐? 문제가 아주 좋아요. 이 범위를 못 벗어날 테니까. 시작합니다. 틀린 곳을 한번 올바르게 한번 수정 한번 해보세요.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뒷페이지. 인강으로 보시는 분들도 문제 풀 때는 스마트하게 풀어야 돼요. 스마트하게. 자, 하나씩. 1번 O입니까? X입니까? X. 좋습니다. 그럼 올바르게 바꾸세요. 어떻게 바꿀까요? 탄력성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하죠. 그럼 2번이 맞는 겁니까? 방금 1번을 이렇게 바꾸지 않았습니까? 탄력성에 따라 다르다 그랬으니까 2번 재산세 귀착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그 다른 말로 바꾸면 탄력성에 따라서 답은 2번 됩니다. 3번으로 갑니다. 임대료가 상승합니까? 아니, 세금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증가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럼 임대료는 상승합니까? 임대료는 상승하겠죠. 임대료가 상승을 하게 되면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공급도 감소해야죠. 그건 조건이 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자, 어떤 질문이냐면, 아니, 앞서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임대료가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여기서 조건에서 제시를 합니다.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이라고. 그런 말 없을 때는 그냥 어떤 상태? 탄력, 비탄력.
어느 쪽이 탄력, 비탄력인지 아직 모르죠. 조건 제시 안 했으니까.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먼저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일률적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학원 수강료 낼 때 우리 부가가치세가 10%니까 학원 수강료 내실 때 부가세 10% 냈습니까? 포함해서 냈습니까? 정말입니까? 사실대로 말하세요. 사실대로. 학원은 부가세 대상 아닙니다. 한때 학원도 부가세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했었는데 김한샘이라는 국회의원이 강력하게 반발해서 못했습니다. 김한샘 씨 아시죠? 김한샘 모릅니까? 국어쌤. 유명한 국어쌤. 그분이 국회의원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학원 사업을 크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원은 부가세 안 낸 겁니다. 자, 다시 갈게요. 그럼 커피 살 때는 부가세 10% 냅니까? 네. 병원 갈 때 10% 냅니까? 그럼 생각해봐요. 돈 많은 사람은 좀 세금 많이 내고 돈 적은 사람은 세금 좀 적게 내는 겁니까? 다 똑같은 10%입니까? 똑같은 10%.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일률적으로 같은 세율. 이걸 우리는 비례세라고 말해요. 비례세. 앞으로 우리가 점점 학습하게 될 텐데요. 조세 기능 중에 세법 시간에서 다루는 조세 기능은 정부의 재원 확보가 제일 중요하고 개론에서는 소득 재분배입니다. 많이 가진 자 많이 징수하고 적게 가진 자 적게 징수해서 소득을 다시 한 번 더 분배해 보자는 것이 조세의 목적이고 기능이에요. 그러면 비례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집니까? 여기에 역행합니까? 역행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진세적 효과를 갖는 게 아니라 역진세적 효과를 갖는다. 역행한다. 역행한다. 어느 나라가 그렇다고 하던가요? 고속도로에서 과속했을 때 똑같은 과속을 했지만 소득이 많은 사람은 그 과태료도 많이 낸다고 하지 않던가요? 그 어느 나라가 그렇다고 했던가요? 예? 북유럽요? 하여튼 뭐 그런 나라가 있대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거라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합시다. 자, 그 다음 5번을 보세요. 앞에 조건을 잘 봐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래요. 자, 앞으로 탄력성을 계속 곳곳에서 탄력성이 나올 텐데 근본적인 조건은 똑같은데 내용에 따라서 해석을 조금 다르게 가야 됩니다. 자, 조세 귀착입니다. 여기서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수요자는 세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다. 세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부 누가? 임대인이. 좋은 문제입니다. 왜? 조세 증가와 귀착에서는 어차피 이 범위를 못 벗어납니다.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뭐 재산세가 인상되었다 그러면 앵커가 하는 말이 뭐 그로 인해서 임대료가 인상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조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탄력성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한 파트 더 합시다. 앞에 그 괜찮았습니까? 어떻게 강의하는 사람이 수업을 듣는 사람이 눈치를 봐야 될까요? 이해했나 못했나 이걸? 바람직하지 못한데. 자, 갑니다. 제목 이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도세. 방금 앞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는 재산세. 여기는 재산세였죠. 방금 예를 든 게 재산세. 재산세는 용어 하나 기억하고 갑시다. 재산세는 보유세. 다음에 할게요. 1월달에 보유세. 반면에 양도세죠. 얘는 거래세. 그럼 시험 문제가 양도세 인상 이렇게 출제되는 게 아니라 거래세를 인상하면 이렇게 나오더라도 양도세 말하는구나 이렇게 빨리 바꿀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야기해 봅시다. 두 사람이 자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닙니다. 체결하면 끝난 것이고 체결하기 전에 양도세가 인상되었대요. 그러면 매매 가격에 변화가 생길까요? 어떻게 될까요? 오르겠죠. 자, 그러면 양도세가 100만 원 인상되었다. 그럼 가격이 100만 원 인상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될까요? 매수인이 완전 비탄력, 매도인이 완전 탄력. 오케이. 빨리 받아들이는데요. 오늘 하루 진행하는 과정에 유량 절약할 때는 합격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할 때는 아이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대체제 보완자 할 때는 오유 합격이다 생각했습니다. 또 이것 때는 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지금 하나씩 읽어보세요. 이러한 내용들이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설명 시작합니다. 자,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는 겁니다. 자, 시작합시다. 매매 쌍방은 10억에 거래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를 쓴 건 아닙니다.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인상됩니다. 탄력성 조건도 확인하고요. 그러면 결론, 양도세 100만 원은 어느 쪽에서 많이 부담합니까? 비탄력인 매수인이 60만 원, 그리고 매도인이 40만 원을 부담한답니다. 결과 양도세 중과 후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돈은 얼마가 됩니까? 10억 60만 원. 그러면 지급하는 돈이 늘어난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매도인은 더 많은 돈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요 추가로 받은 60만 원 어차피 세금으로 나가야 돼요. 요 10억 중에서 추가로 40만 원만큼이 양도세로 더 많이 나가야 돼요. 그럼 그 결과 매도인은 양도 차익이 업 됩니까? 다운 됩니까? 다운. 일단 이 기준으로 본다면 얼만큼 다운되는 겁니까? 40만 원만큼. 매수인은 비싸게 산 겁니까? 싸게 산 겁니까?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매매 가격이 상승한 거예요.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양도 차익이 감소합니다. 산다 안 산다? 그럼 안 사겠죠. 비싸졌으니까. 수요 감소입니다.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 겁니다. 양도 차익이 줄었으니까. 공급 감소입니다. 결과적으로 매수인은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죠. 불리하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소비자 잉여가 감소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급자는 매도인은 공급자는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정부 입장에서 세수가 적어져요. 여러모로 불리해요.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 사회적 후생 손실, 경제 순손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속 진행됩니다. 몇 개를 찍을 생각입니까? 다 끝나고 안 찍고. 자, 계속 갑니다. 자, 그럼 결론. 이쪽을 봐요. 공급이 감소했다 그랬죠. 이걸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동결 효과. 무슨 뜻이라고요? 그럼 가격은요? 가격은 아니 공급이 작아졌다고요. 팔려고 했던 자가 안 팔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은 상승. 이 표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시험 문제입니다. 찍을 거면 이제 찍으면 돼요.
같이 갑니다. 방금 그 그림을 생각해봐요. 생각하고 다시 읽어봐요. 중과 후에 매수인이 지불하는 가격은 양도세 중과 전과 비교했을 때 항상 높아집니다. 표현을 잘 봐야 돼요. 방금 그림에서 매도인은 더 많이 받았습니까? 적게 받았습니까? 아니, 실제로 많이, 명목상 금액은 많이 받았죠. 10억이 아니라 10억 60만 원 받았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다? 이의신청 안 받기 위해서 양도세 납부 후 세금을 납부했다고요. 그럼 결론은 종전보다 더 불리해졌죠. 따라서 양도세 중과 전하고 비교하면 항상 낮아질 것이다. 수요 증가 감소, 방금 수요자 분리했었죠. 소비자 잉여 감소라고 했죠. 수요는 감소. 매도자 판다 안 판다? 안 판다. 공급 감소. 그럼 거래량은 줄어든다. 자, 그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찍으려고 한 겁니까? 예, 참. 자, 그림 다시 갈게요. 자, 차례 들어갑니다. 매매 쌍방은 10억에 거래하기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양도세가 중과된 거예요. 그러면 이 세금은 두 사람이 탄력성에 따라서 부담하는 정도가 달라질 테니까 조건 자체가 매수인이 비탄력이라고 했으니까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매도인은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겠죠. 따라서 양도세 중과 후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명목상 금액은 10억 60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많이 준 거예요. 그럼 이쪽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중과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100만 원 중에 60은 어차피 매수인이 부담한 거지만 나머지 40은 10억 중에서 40만큼이 추가로 양도세가 더 나가야 되니까 양도세를 납부를 하고 나면 중과 전과 비교했을 때 중과 후에 매도인이 받는 금액이 작아진다고. 그래서 양도 차익이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가격이 상승한 것이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양도 차익이 감소한 것이고. 그래서 나는 안 살래. 나는 안 살래. 나는 안 팔래. 그럼 거래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유리하다, 불리하다, 매수인. 불리하죠.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했었죠?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생산자 양도 차익이 감소했으니까 불리하죠. 뭐라고 표현할까요?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사회적 후생 손실, 경제 순손실.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동결효과. 무슨 뜻이냐면 집을 안 팔겠다는 뜻보다는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나 지금 당장은 안 팔고 한 2년이나 3년 후에 팔래. 처분을 미루는 겁니다. 결과 시장의 공급량이 감소했으니까 가격은 상승한다. 자, 문제 이제 풀어볼게요. 주어진 조건에서 탄력성은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시작해 봅시다. 1번 양도세 납부 후 매도인이 실제로 받는 대금은 양도세 중과 전하고 비교하면 항상 낮아질 것이다. 2번 갑니다. 중과 전후를 비교했을 때 거래량은 준다. 수요 감소, 공급 감소니까 거래량은 줄어들 것이다. 동그라미 3번에서 키는 양도세 중과 후 매수인이 지불하는 가격이라고 했네요. 이 가격은 비싸진 거죠. 따라서 종전보다 높아진다. 4번 중과 효과. 어느 쪽에서 세금을 많이 부담합니까? 비탄력입니까? 중과 효과라는 말은 비탄력적인 쪽에서 효과가 커지겠죠. 근데 지금 어느 쪽이 비탄력이라고 했습니까? 수요가 비탄력이래요. 수요가 비탄력이라고 했으니까 매도인보다는 매수자에게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중과 효과라는 말을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중과 효과는 결론은 비탄력적인 쪽에서 중과 효과가 커질 테니까. 동그라미 5번으로 갑니다. 가격에 민감하다는 표현이 보입니다. 민감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탄력적이다. 그럼 어느 쪽이 탄력적이라고 한 겁니까? 공급이 탄력적이라고 했죠. 바뀐 거죠. 그래서 답은 5번, 옳은 거 찾는 거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5번은 그냥 매도인 매수인 위치만 바꾸면 옳은 지문입니다. 자, 똑같은 문제, 마지막 문제 시작합니다. 어느 쪽에서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 비탄력적인 쪽에서. 그럼 동그라미 1번. 1번은 지금 어느 쪽이 비탄력이라고 한 거죠?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다. 그럼 누가 비탄력이라고요? 공급이. 그러니까 우리는 비탄력적인 쪽만 찾아야죠. 이렇게. 공급만 찾으면 되죠. 그러면 누구의 부담이 커진다? 공급자 부담이 더 커진다. 2번은 어느 쪽이 비탄력적이랍니까? 수요. 그러면 수요자 부담이 더 커진다. 3번으로 갑니다. 수요자는 실질적 금액이 상승한 겁니까?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니까. 결론, 소비자 잉여 감소. 당연히 4번 생산자 잉여 감소. 합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회적 후생 손실 또는 경제 순손실. 그러면 경제 순손실은 발생한다 이렇게 했어야죠. 따라 답은 5번. 5번을 보시면 정부의 세수는 증가한다 이 말은 맞죠? 세수가 증가하는 건 맞는데 경제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틀렸습니다. 조금 더 논리적으로 한번 써본 겁니다. 근데 앞부분은 사실 알 필요 없고요. 그렇죠. 거기까지. 다시요. 방금 이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 납부 후를 말하는 거냐? 세금 납부 후를. 그렇게 단서를 붙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명목상은 많이 받는 게 맞는데 실질적인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양도세 납부 후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네 가지 전부 다 시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유량하고 저량하고 비교했습니다. 통화량, 저량, 인구 증가율, 소득 변화율, 그것도 당연히 유량이겠죠. 두 번째 했던 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란 곡선상, 이유는 가격. 수요의 변화는 뭐라고 정했었죠? 곡선 자체, 이유는 가격 이외. 세 번째 했던 것이 대체제나 보완제. 대체제가 뭐죠? 비례. 보완제는 반비례. 무엇이? 가격과 가격이, 가격과 수요가. 오케이. 네 번째 했던 게 조세 증가와 귀착입니다. 조세 증가는 그냥 지문 하나. 조세 증가의 정의. 본인이 부담할 세금을 타인에게 떠넘긴다. 그것밖에 없어요. 출제가 되면. 조세의 귀착. 결론. 누가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문제 범위 안 벗어납니다.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했던 내용들 전부 다 시험 문제. 교재 80페이지 가볼까요? 교재 80페이지부터가 전부 다 투자입니다. 80페이지부터가 투자인데 가장 불편할 겁니다. 가장 불편하고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건너뛴 거는 할 게 없었어요. 다음에 정상 진도 나갈 때 그때 하기로 하고. 투자 가장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투자론을 듣는 매 순간순간 느낍니다. 이걸 계속 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매 순간순간 그런 느낌들이 팍팍 올 겁니다. 다음 주에 할까요? 아니면 건너뛰고 다음에 할까요? 예? 할까요? 방금 말했습니다. 분위기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거 계속 가는 게 맞아?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냥 접을까? 이런 생각이 매 순간순간 들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할까요? 이번에는 건너뛸까요? 다음에 할까요? 응? 할 겁니다. 건너뛰고 다음에 가면 다음이 더 고통스러워지니까. 그래서 투자가 지난주 OT 할 때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올해는 3문제 나왔습니다. 그중 계산 문제가 하나. 근데 최근 10년 중에서 가장 적게 나왔습니다. 최근 10년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9문제 나왔고요. 그러니까 투자론이 일단 출제 문항수 자체가 많아요. 일단 여기는 기본적으로 5개에서 7개 나와요.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또 계산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투자론을 어쨌든 빨리 접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투자론만 다룰 것 같습니다. 투자론 다루는 걸로. 아니면 일부는 남기고 그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요. 뭐 투자론의 전 범위를 지금 수요 공급의 전 범위를 다 한 건 아니거든요. 투자론의 전 범위를 꼼꼼히 다 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테마들은 정리를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밴더에 계산 문제 특강을 언제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의견을 수렴하려고 올렸습니다. 들어와서 투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 문제가 일단 느낌상 별로 확 와닿지 않죠. 기분이 썩 유쾌하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다 미루어요. 강의하는 사람들도 싫어하니까 자꾸 미뤄요. 3월달, 5월달. 5월달이나 7월달을 하면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때는 해요. 문제는 5월달이나 7월달 하면 계산 문제 실제 한두 문제 맞출까 말까입니다. 못 맞춥니다.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그럼 1월달부터 계산 문제는 수업 시간에 다루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계산 문제를 그냥 전부 다 다루는 특강을 하면 할 건데 언제 해야 될지 사실은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서 1월달은 좀 빠르고요. 그런데 5월달은 늦어서 안 돼요. 그리고 중간 어딘가에 했으면 좋겠는데
3월달 하기. 그래서 고민인데 그래서 한번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답변은 1월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월 말에 하자고 집중되어 있는데 좀 더 그 의견 수렴하는 기간을 좀 더 늘렸다가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1월 말에 할 겁니다. 그래서 한 2주는 해야 될 것 같고, 특강을 하게 되면 하게 대비를 안에 특강을 할 때 2주 할 겁니다. 2주 진행하고 일요일 날 할게요. 계산 문제가 총 23개 형태가 그동안 출제되었습니다. 10년간. 23개를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많이 출제되는 게 15개에서 19개입니다. 그래서 요 범주 안에서 할 겁니다. 근데 책을 올해 이제 다시 이제 25년도용 책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요 23개를 다 수록하지는 않을 겁니다. 몇 개 필요 없는 거 필요 없다는 것은 그냥 한 번 놓은 거예요. 뭐 거기까지 할 필요 없으니까 그거 좀 버리고 나면 한 이 정도 선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정도 테마를 가지고 2주 정도에 걸쳐서 진행하면 그 여러분들이 인강으로 좀 계속해서 보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계산 문제가 조금 일단 가능하지 않을까. 1월 달부터 진행되는 정규 수업에서도 하겠습니다만 별도 특강에서 모든 계산 문제를 다루고 나면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인강으로 이렇게 복습하면서 계속 보시면 되는 거니까 하루에 뭐 한 개씩 보면 되니까 하나 테마에 작은 거는 한 4문제요. 많은 거는 한 10문제까지 들어간 건 없고 한 8문제 정도. 8문제라는 건 10년 동안 8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해 놓을 겁니다. 책을. 그렇게 지금 구성 중에 있으니까 빨리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 문제 합시다.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쉬워요. 정말로 쉬워. 엄청 쉬운 건 아닌데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분명히 쉬워요. 괜찮아요. 이것도 한 3회독 하고 나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